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브라질 리우에 가 있는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지금 거기는 아침 7시 반이 좀 넘었겠군요. 네, 지구 정반대편이라서요. 시차가 12시간 차이가 나서 지금 여기는 아침 7시 36분입니다. 네, 자, 이제 올림픽 개막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토요일 개막을 앞두고 육상 볼트와 테니스 나달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속속 입국하면서 네.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요. 다만 어제 전해드린 대로 지카 바이러스와 치안 테러 문제로 기대와 함께 우려의 시선도 공존합니다. 네, 자, 현지 뉴스를 보니까요. 리우 올림픽의 또 다른 골칫거리가 수질 오염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뉴욕타임스가 리우 수질 테스트 결과 슈퍼 박테리아가 검출됐다고 보도했고요. 브라질 전문의가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는 외국 선수들은 사실상 똥물에서 수영하는 셈이라고 우려할 네. 정도입니다. 아이고, 심각하군요. 네. 가서 보시니까 좀 심각함이 느껴지나요? 네, 제가 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리는 리우 구아나 바라만에 가봤는데요. 관리자가 뜰 채로 바닷물에 둥둥 뜬 쓰레기를 건져 올리고 있었고요. 네. 제가 직접 배를 빌려서 앞바다에 나가봤는데 물이 곳곳에 흰색 거품도 보였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수질 상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바람이 불면 여전히 악취가 났습니다. 네, 아니 브라질 하면은 이 자연이 깨끗한 나라로 느껴지는데 수질 오염이 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네, 리우 시민 1,200만 명이 쏟아내는 하수의 70%가 정화되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되고요. 네. 경기장을 벗어나면 수질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공항으로 향하는 도로 인근 하천에서는 악취가 진동해서 달리는 택시의 창문을 닫아야 할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엔 경기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최고의 화제팀 다름 아닌 난민 대표팀이라고요? 네, 리올림픽에는 사상 처음으로 난민 대표팀이 출전하는데요. 시리아 출신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고요. 특히 시리아 출신 18살 마르디니 선수가 여자 수영 100m 자유형과 접영에 출전하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낸 소녀가 올림픽에 도전하는 스토리에 전 세계가 관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르디니 난민 출신에 또 그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해낸 자, 이 시리아 출신 소녀로 알려졌는데 이 사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마르디니 선수는 내전으로 시리아 고향집이 파괴되자 지난해 8월에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는데요. 그리스 에게해에서 6인승 소형 보트에 20명이 탔는데 모터가 작동하지 않았고요. 2012년 세계 수영 선수권에서 시리아 대표로 출전했던 마르디니가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서 보트를 앞뒤로 민 끝에 4시간 만에 그리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마르티니는 독일에 정착했고요. 이번에 올림픽 난민팀에 뽑혔습니다. 이거 모터가 없는 배에서 그냥 동력을 제공을 했군요. 자, 박 기자가 네. 이 마르디니 선수 직접 만났다고요? 네, 제가 어제 후배 기자와 가다가 선수촌 앞에서 마르디니 선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네. 마르디니 선수가 유창한 언어로 한국 음식과 한국 배우들을 좋아한다면서 잘생긴 남자 4명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도 재밌게 봤다고 했는데요. 네. 꽃미남 4인방이 나오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 같습니다. F4 꽃보다 남자. 신사의 품격일 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잘생긴 남자가 많이 나오죠. 자, 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디니 선수가 비극에 처한 전 세계 6,500만 명 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면서요? 네, 마르디니 선수가 저와 인터뷰에서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4년 뒤 올림픽에서는 난민팀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물속에서는 시리아인과 독일인, 난민을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인들도 우리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라고 당부했고요. 리올림픽 슬로건이 뉴 월드인데요. 국기도 국가도 집도 없는 난민들이 올림픽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자 수영 100m 난민 대표 선수 마르디니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인터뷰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China Today. 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China Today. 자, 오늘은 그 땅이 넓어서 국경이 넓은 만큼 참 분쟁도 많습니다. 중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려대 연구교수 홍인표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요. 얼마 전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측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만나서 사드 관련해서 좀 강도 높은 발언을 했어요. 이 왕이 부장 어떤 사람인가요? 예. 중국 외교부는 크게 보면은 3대 인맥인데요. 네. 미국, 러시아, 일본. 그런데 왕이 부장은 이 중에서 일본 쪽입니다. 네. 일본 전문가인데요. 1953년생이고요. 네. 그래서 베이징 제2외국어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중국 외교부에 들어갔는데 아주사. 중국에서는 이 정부 부처에 사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로 치면 아주국을 말합니다. 아주국. 예, 아주국에서 일했고 그다음에 일본 대사관에 가서 공사 참사관까지 하다가 귀국에서 아주사 부사장, 아주사 사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 일 처리가 깔끔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인데요. 네. 2001년에 48살 때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 그 중국 측 수석 대표를 네. 맡아가지고 우리한테도 상당히 낯이 익은 이런 인물인데요. 맞아요. 2004년에 이제 일본 대사로 갔는데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그 당시 일본 아베 총리가 처음 총리했을 때 네. 이분 방중을 성사시켰고 또 2007년에는 그 당시 원자바 총리 일본 방문도 성사시켰습니다. 네. 그 외교부장이 된 거는 2013년인데요. 그 당시 부시 그러니까 가문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양재철 외교부장인데 네. 이 양재철 외교부장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승진했고 그 빈자리를 갖다가 일본 전문가 왕이 부부장이 맡은 겁니다. 네. 왕이 부장은 이제 또 장인 어른이 저월라이 총리의 외교 담당 비서를 지는 첸자둥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외관상 보면은 상당히 엄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제가 베이징 특파원에 있을 때 어쩌다가 이제 만났는데 네. 굉장히 소탈하고 또 상당히 그래 농담도 잘하고 네. 친화력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네. 그럼 이번에 왜 윤병세 장관에게 이렇게 과격한 이런 발언을 했을까? 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왕 부장 개인 결정보다는 네. 공산당 차원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일종의 최후 통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센 이런 어조로 발언을 한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역지사지로 뭐 윤병세 장관이 강한 발언을 했다. 그게 뭐 개인 감정이겠습니까? 국가적인 결정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왕이 외교부장 우리 눈에 자꾸 이제 뜨이는 인물이에요. 최근에. 자, 그럼 중국은 결국 시스템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중국은 외교 정책을 사실 결정할 때 최고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기구인데요. 중앙외사영도소조. 예, 이 기구를 갖다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여기는 조장, 부조장, 조원 합쳐서 모두 15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조장이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입니다. 아, 높은 거군요. 조장. 그래서 낮은 건 줄 알았더니 낮은 게 아닙니다. 예. 주석이 조장이네요. 예, 부조장 누구냐. 리웬차오라고 국가 부주석이 부조장이고요. 아하. 그래서 조원이 누구냐. 네. 이 당중앙선전부장, 당중앙대외연락부장, 외교부장, 공안부장, 네. 국방부장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조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또 영도 소조를 움직이는 실무기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외사영도 소조 판공실이라는 겁니다. 네. 현재 외사 영도 소조 판공실 주임은 외교 담당 국무위원 양재철가 맡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하셨던.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국무원, 그러니까 행정부의 외교 담당 책임자고 네. 외사 영도 소조에서는 한 명의 조원에 불과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 가을에 중국 공산당 이제 대표대회가 5년 만에 열리는데 네. 엄청난 인사교체가 있습니다. 아. 이때 아마 양재철 국무위원이 물러나고
왕위 부장이 승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국무위원으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앞두고 좀 오버했다 본인이 오버했다 이런 또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장관이 되면은 기본이 5년입니다. 네. 길게는 10년이고요. 그런데 이 참고로 쪼샤오첸이라는 중국 인민은행장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죠.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인민은행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지금 14년째 맡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해요. 정말 여기는 뭐 일단 임기가 길군요. 예. 자, 중국의 기본적인 외교 전략은 어떤 겁니까? 예, 이걸 갖다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950년대 그때 마오쩌둥 시절에는 보면은 중국의 외교 전략이 이른바 평화공존 5원칙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그다음에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공존 이렇게 5가지 원칙인데 네. 이거는 뭐냐면은 아시아 평화 세력을 갖다가 이제 외교를 통해서 확보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문화혁명 거치고 이제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나고 덩샤오핑이 이제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980년대 이때 바로 유명한 이른바 도광양해 정책이 나오는데 네, 네. 이게 도광양해라는 게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렇게 대낮에 숨기고 한밤중에 뭔가를 기른다는 거죠. 네. 뭘 기르느냐? 힘을, 실력을 대낮에는 남들이 볼까 싶어서 숨기고 네. 그리고 한밤중에는 이제 실력을 기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덩샤오핑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향후 100년 동안은 절대로 미국하고 맞상대하지 말자 네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는 이제 화평 굴기 얼마 전에도 계속 굴기 얘기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일어선다. 그다음 조화로운 세계 이런 걸 내놓았고요. 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뭘 내놨느냐. 새로 네. 외교 전략을 내놨는데요. 주변국 관계에서는 이분이 핵심 하도로 친성해용 그러니까 친절하고 성실하고 은혜를 서로 베풀고 서로 용납하자. 네. 그죠?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변국 관계를 왜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모두 몇 개냐? 14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많군요. 엄청나죠. 네. 예, 그러니까 주변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상까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보니까 7개 나라. 합치면 이제 네. 21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국하고 무조건 잘 지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중국에 눈밖에 나면 그런 주변국은 전혀 챙기지 않는데요. 이를테면 일본이나 필리핀,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나라는 중국에서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는 네. 이런 경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인데 여기는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걸 갖다 내놓았습니다. 그렇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국 관계라는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국력이 많이 커졌다. 그걸 당신들 인정해라. 그다음에 당신들의 핵심 이익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쓸 테니까 우리의 핵심 이익은 역시 당신들도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네, 참 요 사이에 우리가 묘하게 껴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 외교하면 생각나는 것이 저원라이 초대 중국 총리예요. 그렇습니다. 외교의 달인 이런 이제 수사가 붙었던 것 같은데 이 저원라이 외교의 특징은 뭐였나요? 어떻게 보면은 부드러움. 한마디로 말해 부드러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58년까지 외교부장 총리도 하고 외교부장도 함께 겸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후에 외교에 관한 하는 뭐 이분이 이제 나서서 진두지휘를 했는데 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외사는 소사가 없다고. 아하. 외국과 관련한 일은 절대로 사소한 게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외교에 대해서는 한치 소홀함이 없다 이런 뜻인데 이분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외국 손님하고 식사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국수를 먼저 먹고 만찬에 참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가 고프면 손님 접대가 소홀하다. 이거. 아하.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먼저 라면 한 그릇 먹고 만찬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네. 상당히 독특한 스타일이죠. 그다음에 이분은 또 협상의 명수였는데 네. 어려운 난자가 났을 때 항상 꺼내는 비장의 카드가 구동조니. 네. 라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합치는 거는 하고 안 맞는 거는 미루자. 네. 그거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지훈,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